지금 출근길 지하철이시거나 아니면 모니터 화면 멍하니 바라보시면서 잠시 한숨 돌리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어떠신가요? 다들 속으로 한 번쯤은 진짜 당장이라도 사직서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막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걸 약간 뭐랄까? 직장인의 숙명이다 아니면 월급의 무게다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넘기곤 하죠. 네, 맞아요. 상사의 짜증 섞인 한마디나 동료들의 묘하게 차가운 눈빛 같은 거 그냥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하고 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견디고 있는 그 일상의 고통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권을 짓밟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술자리에서 나쁜 상사 뒷담화 정도로 소비하고 넘기는 이 문제 이면에는요, 사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법적, 심리적 구조가 얽혀 있거든요. 법적 구조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개인이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못 견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종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조용히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질환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사내 갑질이라고 부르는 이 은밀한 폭력을 아주 철저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종합해 봤거든요. 네, 단순히 윤리적인 접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부터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용노동부랑 한국사회법학회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최신 실태 통계, 이거 아주 적나라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임창희 교수의 저서 조직 행동에서 다루는 심리학적 분석도 더했고요. 롯데케미칼, 풀모원, 현대홈쇼핑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교육 자료들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끼워보겠습니다. 와, 자료가 진짜 방대하네요. 그럼 과연 서류에 적힌 규정이랑 우리 사무실의 현실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파헤쳐 보죠. 이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 딱 하나 있는데요. 현대 직장 내의 폭력이 과거처럼 막 눈에 띄게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더 교묘해졌다는 거죠. 네, 아주 구조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은밀한 억압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이라면 단순한 도의적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같은 엄중한 법적 책임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법적인 책임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이 왜 유독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치도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그 부분 참 중요하죠. 네, 밖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은 데미지인데 솔직히 그냥 돈 버는 곳에서 욕 좀 먹었다고 하기엔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너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우리 사회가 노동이라는 행위를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노동의 정의요? 네, 199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 그 93-11463 판결문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대법원은 노동을 단순히 임금이나 보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내 시간과 체력을 파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판례는 노동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아를 실현하고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아주 명확히 정의를 내렸어요. 와, 자아 실현과 인격 발전이요? 네, 더 나아가서 근로자 자신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명시했죠. 타인과의 교류 수단? 즉, 직장이라는 공간이 한 달에 한 번 지갑 채워주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나를 확인하고 생존의 필수적인 관계를 맺는 생태계라는 뜻이죠. 와, 저 진짜 이 판례 읽고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 논리대로라면 직장에서 누군가한테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건 단순히 내 지갑이나 경력의 기스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완전히 해킹당하고 파괴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네요. 내가 세상이랑 연결되는 가장 큰 통로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니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 사회적 정체성의 단절이라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그냥 동료들 사이의 성격 차이나 단순 갈등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명백한 인격권 침해 행위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는 게 바로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입니다. 회사요? 가해자가 아니라 회사요? 네, 회사는 직원을 뽑을 때 단순히 월급만 주겠다고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가 이런 인격적 훼손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사전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전 보호 의무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도 이런 사용자의 의무가 뚜렷하게 담겨 있고요. 저는 솔직히 그 기업 인사팀이나 막 HR 부서에서 괴롭힘 예방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노동부 감사 나왔을 때 우리는 교육했습니다 하고 방패막 만들려는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근로계약 자체에 안전한 환경 제공이라는 조항이 보이지 않게 박혀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만약에 사내에서 명백한 괴롭힘이 터졌는데 회사가 그냥 아유 다 큰 어른들끼리 소주 한잔하고 잘 풀어보세요 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회사는 아주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보면요. 회사가 괴롭힘 방지나 중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됩니다. 아,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군요. 네,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해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 안 한 거랑 똑같이 직원한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 채무 불이행이요. 네. 그래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직접 괴롭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공간에 방치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와, 법이랑 판례가 노동의 가치를 진짜 이렇게 깊이 있게 보호하고 회사의 책임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주 완벽하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과연 현실은 이 거창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2024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데이터 딱 열어보는 순간 방금까지 우리가 감탄했던 그 웅장한 법적 보호망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1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신 데이터인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벌어지고 있는 조직 행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가 한 10명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10명이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16.7%입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뜻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수치는 따로 있어요.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한 비율이 무려 25.2%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네, 이 둘을 중복 안 되게 딱 합치면 약 28.8%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 10명 중에 3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그걸 숨죽여 지켜보는 목격자라는 거잖아요. 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심리학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밀실이나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오픈된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버젓이 일어날 만큼 꽤 개방된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한 번으로 안 끝나고요. 6건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아요. 6건 이상이요. 와, 네. 이건 괴롭힘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겁니다. 조직 내에 일종의 허용된 패턴, 즉 병든 조직 행동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럼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나요? 주변 목격자들은 침묵하는 방관자 효과에 빠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도덕적 감수성이 서서히 마비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누가 가해자인가 이 통계 보면 우리가 흔히 갖는 고정관념이 완전 박살나잖아요. 네,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보통 그 TV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 독점한 악덕 회장님이나 고위 임원이 직원들한테 서류철 팍 집어던지는 거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네, 전형적인 미디어의 묘사죠. 근데 288명의 응답자가 지목한 가해자의 실체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다 합쳐도 한 30% 남짓이었어요. 네, 그럼 압도적인 1위 가해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임원 제외한 직속 상사가 54.5%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요. 그 다음이 전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38.2%나 차지했습니다. 동료가 38.2%라는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조직 문화가 수직적인 압박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폭력성이 권력 꼭대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막 흘러내리는 건가요? 네, 실무 접점에 있는 평범한 구성원들 사이로 스며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얼굴 맞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억압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사회적 정체성이 해킹당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이 통계 보니까 직장 생활이 무슨 러시안 룰렛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안 룰렛이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커피 마시고 점심 메뉴 고르면서 막 웃고 떠드는 내 옆자리 동료가 사실은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심지어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하극상 형태도 8.0%나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직급 막론하고 조직 전체가 멍들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임창희 교수의 조직행동 같은 학술 텍스트나 KLEI 교육 자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바로 사회의 감수성 제고입니다. 감수성 제고요? 네, 법적 처벌 규정 만드는 것만으로는 매일 부대끼면서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미세하고 일상적인 폭력을 다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무기를 들고 동료랑 부하 직원을 찌르고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미세하고 일상적인 폭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데이터를 좀 보죠. 네, 과거처럼 막 뺨을 때리거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걸 상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통계 보니까 물리적 폭행은 3.8%에 불과했어요. 그럼 제일 많은 유형은 뭐였죠? 제일 많은 건 역시 52.1%를 차지한 폭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경악했던 건 2위예요. 45.1%를 차지한 따돌림과 험담, 그리고 10.1%를 기록한 업무 미부여 항목이요. 아, 이 항목들은 폭력이 얼마나 음습하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강요나 차별도 심각하지만 막 부당 인사, 사적 용무지시, 감시 이런 건 진짜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거잖아요. 근데 특히 그 말씀하신 업무 미부여, 이게 참 악랄합니다. 그니까요. 저는 진짜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 행위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메일함은 텅텅 비어있고 팀 주요 메신저 방에서는 나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프로젝트는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고요.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아까 전문가님께서 대법원 판례 설명하실 때 노동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일을 안 주고 철저히 고립시키는 건 월급 루팡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판례의 가치를 완전 정반대로 뒤집어서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버리는 수법 아닙니까?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은 몸에 상처가 남고 병원 가서 진단서라도 끊을 수 있죠. 증거가 남으니까요. 네, 근데 업무 배제나 은밀한 따돌림은 겉으로 피 한 방울이 안 납니다. 더 무서운 점은 가해자들이 업무적 타당성이라는 포장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업무적 타당성이요? 네, 예를 들면 저 친구가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잠시 업무 조정한 거다.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이른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딱 남겨두는 거죠. 와, 진짜 악질이네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가해자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군요. 정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꾸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요. 내가 진짜 일을 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바로 이 지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 인사팀이나 외부 기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걸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아까 가해자 38%가 동료라고 했잖아요. 팀 전체가 암묵적인 동조자가 돼버리면 진짜 막막하겠어요. 네, 다 같이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구조가 형성돼 버리는 거죠.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묘하고 촘촘하게 짜인 폭력의 그물 속에서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대처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죠. 네, 롯데케미칼, 풀무원, 현대홈쇼핑,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예방교육 자료 만들고 신고 채널 열어두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돼주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처 방법 통계를 보면 앞서 말한 모순이 한 번에 다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데이터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신뢰도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참담한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288명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했냐고 물었거든요. 네. 1위가 45.5%를 차지한 동료와의 상담이었습니다. 저 진짜 이 대목에서 기가 탁 막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까 가해자의 38.2%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동료였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내가 피해자가 돼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제일 먼저 기대고 속마음 털어놓는 대상도 동료예요. 45.5%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역설적이죠. 내 옆자리 동료가 나를 찌르는 칼날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내가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유일한 구명줄이기도 하다는 이 끔찍한 모순. 동료한테 상담했다가 그 말이 다시 나를 공격하는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 진짜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직장인에게 조직 내 인간관계가 얼마나 절대적인, 동시에 또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2위가 진짜 절망적이잖아요. 네, 2위 응답이 더 뼈아픕니다. 무려 31.3%의 피해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무대응을 택했어요. 10명 중 3명은 그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냥 입 딱 닫고 꾹 참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익명 게시판도 있고 정 안 되면 노동부에 찌르면 되잖아요. 왜 3명이나 침묵을 선택하는 거죠? 그분들이 바보라서 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식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후폭풍이라면? 통계를 보면 사내 고충 제기나 신고 비율은 20.8%에 불과했고요. 외부기관 신고는 10.8%로 바닥을 쳤습니다. 아까 객관적 조사가 어렵다고 하신 거랑 연결되네요. 네, 막상 용기 내서 신고해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직 분위기 흐리는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2차 가해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신고자 신분이 노출돼서 남은 동료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네, 바로 그 공포감이 31.3%의 사람들을 침묵의 카르텔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은 겁니다.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그냥 0%에 수렴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 침묵의 끝은 뭡니까? 계속 참으면서 그 투명 인간으로 남는 건가요? 결국 스스로 조직을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17.0%의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서 사직을 택했고요. 8.0%는 전보나 직무 이동을 요청해서 아예 도망을 쳤어요. 세상에. 법은 분명 사용자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까지 물으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라고 명령하지만요. 현실은? 현실의 근로자들은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조용히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만 사라지는 일종의 조용한 숙청이 일어나는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통계랑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이 그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생명줄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죠. 근데 동시에 그 생명줄이 어떻게 교묘한 업무 배제와 은밀한 따돌림으로 툭툭 끊어지고 있는지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뼈아픈 건요.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매일 얼굴 보는 상사랑 동료들이었고 그 지옥 속에서 시스템 도움도 못 받은 채 31.3%는 침묵을, 17.0%는 사직서 던지고 홀로 짐을 쌌다는 사실이에요. 네, 기업들이 앞다투어 화려하게 예방교육 자료 배포하고 외부 강사 부르지만 이 차가운 데이터들은 여전히 조직 깊은 곳에 문화가 썩어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서류상 규정하고 실제 조직 행동 사이의 아득한 괴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당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해요. 네. 당신은 누군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기꺼이 손을 내어줄 수 있는 45.5%의 좋은 동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회적 정체성이 서서히 부서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니터 뒤로 숨어버리는 25.2%의 침묵하는 방관자입니까? 그리고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시각의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요? 네. 우리는 보통 괴롭힘의 해결책을 더 강력한 처벌, 객관적인 조사, 회사의 손해배상 같은 제도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시스템을 고치라고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근본적인 치유책일까요? 어쩌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현상은요, 몇몇 나쁜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요.
한정된 보상과 승진을 두고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 기업의 무한 경쟁 구조 그 자체가 낳을 필연적인 부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밟아야 올라가는 그 구조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조직 시스템 자체가 동료를 밟고 성과를 독식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제 아무리 인사팀에서 훌륭한 예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들 그 괴롭힘의 싹이 잘라질까요? 와, 절대 안 잘리죠. 구조가 그걸 부추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 기관의 처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과 지상주의에 가려져 있던 직업적 교류와 소통의 본질적인 기준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나 회사의 취업주칙이 내 멍든 마음과 무너진 일상을 대신 복구해주지는 못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가해자를 어떻게 색출하느냐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구조적 함정을 직시해야죠. 네. 왜 평범한 내 동료들이 가해자가 되거나 침묵하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함정을 뚫어지게 봐야 합니다. 내일 여러분의 출근길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간신히 버티는 전징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 즉 나를 지키고 세상과 교류하는 온전한 공간이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